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밤거리를 휘감았다. 빌딩 숲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간간히 어둠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거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든 듯 고요했다. 강민주는 익숙한 듯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의 어깨는 하루 종일 계속된 육체 노동으로 뻐근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내일이면 밀린 공과금을 겨우 해결할 수 있다는 작은 안도감 때문이었다. 28살의 민주는 가난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청년이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저녁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주말에는 가끔 배달 일까지 도맡아 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한때는 번듯한 대학생이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긍정적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곤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민주는 옷깃을 여미며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름길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으슥한 분위기 탓에 잘 이용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골목 깊숙한 곳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여자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던 순간이었다. 거기서 멈춰 민준의 외침과 함께 상황은 일순간 정지되었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살기가 번뜩였다. 민주는 작업화 앞코로 바닥을 한번 툭 쳤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졌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함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용기가 서려 있었다. 웬 놈이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민준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여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JS그룹의 최연소 CEO 이서연이었다. 평소 철두철미하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연약한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수행비서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이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려던 순간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곧이어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그들은 서연을 외진 골목으로 끌고 와 무언가를 요구하려던 참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최근 들어 부쩍 거슬리는 행보를 보이던 경쟁사의 비열한 수작일지도 몰랐다. 내 놈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번뜩이는 칼을 꺼내 보이며 민준을 위협했다. 그러나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절박한 도움의 요청을 읽었다. 이 여자분에게서 손 떼.
조용히 보내드리면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들에게 민준은 그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청년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룻강아지 같은 녀석이 겁도 없이 나서는군.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겠나. 칼을 든 남자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다. 지난 몇 년간 거친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반사신경만큼은 누구보다 빨랐다. 그는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자식이 나머지 남자들이 분노에 차서 한꺼번에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특유의 깡과 순발력으로 맞섰다.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오랜 육체노동으로 다져진 근력과 악착 같은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좁은 골목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고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장면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작업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용감무쌍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강한 끌림을 느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한 명을 겨우 제압하면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고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쓰러진다면 저 여자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버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싸움은 한 남자가 민준의 옆구리를 둔기로 가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준은 짧은 신음과 함께 잠시 휘청거렸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누군가가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튀어. 괴한들은 다급하게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미련 없이 서연을 내버려 두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다. 순식간에 골목 안에는 민준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걱정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민준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친 곳 하나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만약 이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서연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이 남자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잠깐만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의 비서나 병원에 연락하는 듯했다. 민주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황급히 채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의 수행비서인 듯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수행비서는 서연의 안위를 살핀 후 민준을 보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짧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준을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지시했다. 민준은 얼떨결에 고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옆자리에 앉은 서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의 CEO와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다니 서연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용감한 행동과 진실된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 고마움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위협했던 괴한들의 정체와 그 배우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명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JS그룹 소유의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민주는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옮겨졌고 서연은 그의 곁을 지켰다. 검사 결과 민주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모든 응급 처치가 끝나고 민준이 병실로 옮겨진 후 서연은 그의 병상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곳곳에 남은 상처들이 조금 전에 격렬했던 싸움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연은 가만히 민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이 자신을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다. 강민준 씨, 그녀는 병원에서 겨우 알아낸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이 남자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순간 어쩌면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차가운 밤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낯선 천장에 하얀 빛에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젯밤에 격렬했던 기억에 비하면 견딜만 했다. 옆구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병원 침대의 푹신함과 깨끗한 시트의 감촉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다. 잠시 상황 파악을 하려 애쓰던 그는 문득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서연 대표.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CEO가 왜 자신과 함께 있었던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어젯밤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 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민준은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 통증에 그만 인상을 찌푸렸다. 네. 대표님 덕분에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젯밤 응급처치를 받고 민준이 잠든 후에도 그녀는 한동안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비서에게 그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 빚 중단된 학업 고된 아르바이트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어젯밤 일은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전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준은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랐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봤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겠어요. 민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준비해온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치료비에도 보태시고 당분간 일도 못하실 테니 생활비로 쓰세요.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봉투를 다시 서연에게 돌려주었다. 대표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서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호의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어떤 꾸밈도 없어 보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연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남자 강민준.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직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신 걸로 아는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은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의 대답에서 묻어나는 긍지와 자존심의 서연은 더 이상 금전적인 보상을 강요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민준 씨, 그럼 혹시 다른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제안이신지. 어젯밤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사실 전에도 비슷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제 개인 경호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기업 CEO의 개인 경호원이라니. 평생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제가 경호를요, 전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만 기술이나 경험은 차차 배우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실력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젯밤 민준 씨는 그걸 증명해 주셨고요. 물론 정식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급여나 처우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릴 생각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민준의 용기와 정직함에 깊은 신뢰를 느꼈고 그러면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이렇게라도 그의 곁에 두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적인 감정도 없지 않았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급여.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이었다. 가족의 빚을 갚고 어쩌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자신이 과연 그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화려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저 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도 괜찮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대표님,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라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퇴원하실 때쯤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왠지 그가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민준은 퇴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비는 이미 서연 측에서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민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결과였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난생 처음 JS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풍겼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허름한 점퍼 차림의 그는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서연의 집무실로 안내된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무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이서연 대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프로페셔널한 CEO의 모습 그 자체였다. 어서 와요, 민준 씨. 몸은 이제 괜찮고요. 서연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검은색 정장 몇 벌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앞으로 일할 때 필요할 거예요. 사이즈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민준은 어색하게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평생 작업복이나 값싼 티셔츠만 입던 그에게 고급 정장은 너무나 낯선 물건이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예요.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 주세요. 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복지 조건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 정도면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은 물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서연의 출퇴근길을 동행하고 외부 일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고급 승용차에 딱딱한 시트, 숨 막힐 듯한 정장의 갑갑함, 그리고 늘 긴장해야 하는 업무 환경. 하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특유의 성실함과 관찰력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익혔고 서연의 동선과 습관을 파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가끔씩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짓게 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 회사 근처 허름한 백반집 음식을 더 맛있어 하는 모습이라든가 길을 가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다. 민준 역시 서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차갑고 냉철한 CEO의 모습 뒤에는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무에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녀가 잠시라도 힘든 표정을 지으면 마음이 쓰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매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심일 수도 혹은 연민일 수도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일지도 몰랐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남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민준이 서연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는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서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편안해졌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본분과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서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늦은 밤 그녀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불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사채업자였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병환으로 쓰러지셨을 때 급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렸던 곳이었다. 이후 닥치는 대로 일하며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네. 요즘은 꽤 좋은 데 취직했다면서 돈도 제법 만질 테고 슬슬 우리 쪽 빚도 좀 갚아야 하지 않겠어.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기운은 선명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초라한 현실이 그녀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이자는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도 최대한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하하, 강민준 씨. 우린 당신의 노력 같은 건 관심 없어. 돈이 필요할 뿐이지.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남은 원금 일부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 새 직장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잖아, 우리 스타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일주일 안에 그만한 돈을 마련할 방법은 막막했다. 그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업무 중에도 종종 넋을 잃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예리한 서연이 놓칠 리 없었다. 민준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퇴근길 차 안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을 분명히 읽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민준의 주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아야 했다. 한편 JS그룹의 강력한 경쟁사인 태화그룹의 조민혁 이사는 최근 이서연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얼마 전 이서연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문과 함께 갑자기 그녀의 곁에 나타난 의문의 경호원 강민준의 존재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조민혁은 야심만만하고 냉혹한 인물로 JS그룹을 무너뜨리고 업계 최고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강민준이라는 존재가 그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이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봐. 조민혁은 자신의 수에게 강민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준의 과거, 특히 그의 가족이 떠안고 있는 막대한 사채빚에 대한 정보가 조민혁의 손에 들어왔다. 조민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강민준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 이서연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준이 잠시 서연의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하고 거칠었다. 강민준 씨, 약속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이대로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당신 새 직장이 JS그룹이라고 했지. 거기 대표가 여자라던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더군. 그 여자 앞에서 당신 과거를 낱낱이 까발려 줄까? 아니면 당신 여동생 학교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사채업자의 협박은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서연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외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탓인지 그는 미팅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서연의 차를 스쳐 지나갔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민준 씨, 정신 안 차려요.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질책했다. 평소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사적인 문제로 인해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주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의 비서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지금 회사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강민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행색이 꽤 험악해 보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연은 민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일단 그 사람들 내 사무실로 안내해. 그리고 보안팀에 대기하라고 일러.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험악한 인상의 남자 대여섯 명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강민준 씨, 드디어 만났네. 우리가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게 만들다니 꽤 바쁜 몸이신가 봐. 사채업자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그들을 힐끔거렸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제 직원에게 볼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죠. 여긴 회사입니다. 소란 피우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서연 대표님 되시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랑 강민준 씨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대표님께서 굳이 끼어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민준 씨는 제 직원이고 지금은 근무 시간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저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서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 죄송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사채업자들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민준이 진 빚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액수는 민준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조민혁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민준을 최대한 압박하고 이서연 앞에서 그를 망신시켜 그녀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도록 사주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을 빌미로 JS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속셈도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저분들이 말하는 금액 정확히 확인해서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회사나 강민준 씨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해 주시고요. 서연의 단호한 결정에 민준과 사채업자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민준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지금은 내 말을 들어요. 이건 더 이상 민준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비서를 통해 민준의 사채빚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태화그룹의 조민혁이 민준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그녀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무언가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사태는 서연의 지시대로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고 순순히 물러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 남아 있었다. 조민혁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민주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고개 들어요, 민준 씨.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민준 씨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처 몰랐으니까. 서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혹시 이 일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준 씨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혹시 없었어요. 민준은 서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사채업자들의 행동은 예전과 달랐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적이었고 그의 새 직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찔했던 오토바이 사고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의심을 읽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도움으로 사채빚 문제가 일단락된 후 민주는 더욱더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언급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위협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왔다. 태화그룹의 조민혁 이사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JS그룹과 이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JS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이던 신제품 출시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을 먼저 내놓도록 만들었고 익명의 제보를 통해 JS그룹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심지어 JS그룹 내부의 핵심 인력을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빼내가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연이은 악재에 JS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사진들은 동요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뇌의 빛이 역력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그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에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표님, 제가 혹시 도울 일은 없을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그녀는 작은 위안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어쩌면 이 남자의 다른 면모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 씨, 사실 요즘 회사 내부 정보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장 믿었던 측근들마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회사 내부의 주요 인물들과 최근의 문제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전문적인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관찰력과 특유의 직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본격적으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주요 부서를 오가며 직원들의 동태를 살폈고 퇴근 후에는 회사 주변을 맴돌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지 감시했다. 그의 성실함과 예리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 며칠간의 잠복과 관찰 끝에 민준은 마케팅팀의 한 차장이 주기적으로 늦은 밤 회사에 남아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차장이 최근 태화그룹의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민준은 이 모든 정황을 서연에게 보고했다. 서연은 민준이 가져온 정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차장은 그녀가 오랫동안 신임해온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민준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첩자를 확실히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했다. 며칠 뒤 JS그룹은 극비리의 중요한 신기술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물론 이 정보는 첩자로 의심되는 차장에게만 전달되었다. 예상대로 차장은 그날 밤 또다시 회사에 남아 기밀 문서를 빼돌리려 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준과 보안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차장은 조민혁의 사주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기밀을 넘겨왔음이 밝혀졌다. 그의 배신은 JS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동시에 내부의 적을 색출해냄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의 기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민준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어려 있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당신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대표님 말고 그냥 서연 씨라고 불러줄래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조민혁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부 첩자 카드가 실패하자 그는 더욱더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공항 주차장에서 또다시 괴한들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격이었다. 민준은 온몸을 던져 서연을 보호했다. 좁은 주차장에서 벌어진 격렬한 사투 끝에 그는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서연의 곁을 지켰다. 괴한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주했지만 민준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민준 씨, 강민준 씨.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진 민준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온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나 신뢰를 넘어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한 무엇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 수술실 앞을 초조하게 서성이던 서연은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몇 시간 후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고 다행히 민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입원한 병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준 씨. 민준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힘겹게 팔을 들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넘기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서연은 직접 그를 그의 옥탑방까지 바래다 주었다. 허름한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민준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옥탑방은 단출했지만 민준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고급 아파트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몸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연은 방안을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이제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무리하지 말아요.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푹 쉬면서 회복에만 전념해요.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민준이 간단하게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서연은 창가에 서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과 그 안에서 피어난 자신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남자 강민준, 그는 자신에게 단순한 직원이자 생명의 은인을 넘어 이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짐 정리를 마친 민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민준 씨. 그녀는 돌아서서 민준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나 민준 씨를 좋아해요. 예상치 못한, 그러나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기다렸을지도 모를 고백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난번 괴한들의 습격 때 민준 씨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나 동정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민준 씨, 당신을 사랑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나와 함께 해줄래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아픔도 전부 다 내가 안아줄게요. 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대기업 CEO,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저 여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서연 씨, 저도 서연 씨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또한 서연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이 사라진 듯했다. 민준은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의 옥탑방 그 작은 공간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며칠간 두 사람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바쁜 시간을 쪼개 민준의 옥탑방을 찾았고 민준은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의 차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과 민준의 관계는 곧 JS그룹 내부와 서연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서연의 아버지이자 JS그룹의 명예회장인 이 회장이었다. 그는 딸이 평범한 경호원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서연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는 녀석과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호통을 쳤다. 그의 옆에는 서연의 어머니와 오빠도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절 2번이나 구해줬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전 그를 사랑해요.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사랑 웃기지 마라. 그깟 감정 노름 때문에 회사의 명예와 내 미래를 망칠 셈이냐. 그놈이 네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어.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가족들의 반대는 서연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S그룹 이사회에서도 서연과 민준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CEO의 사생활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민준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 서연은 늘 당당했지만 그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초라한 현실과 어두운 과거는 끊임없이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민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때문에 서연 씨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가족들 회사 명예, 전 서연 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짐만 될 뿐이죠. 서연 씨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민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녀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민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미안해요, 서연 씨.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밤에는 그의 생각으로 잠 못 이루기 일쑤였고 낮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흔적을 찾곤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연을 떠나 다시 예전의 고된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옥탑방에서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와의 짧았던 행복을 곱씹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남몰래 JS그룹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안위를 살피기도 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태화그룹의 조민혁 이사는 마침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민준과의 이별로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지금이 JS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조민혁은 먼저 JS그룹의 주력 사업과 이서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조작된 정보를 언론과 증권계에 대량으로 살포했다. JS그룹의 심각한 재정 위기설, 신제품의 치명적 결함 은폐 의혹, 그리고 이서연 대표의 사생활에 대한 추악한 루머까지. 가짜 뉴스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JS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조민혁은 더욱더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그는 서연을 납치하여 그녀에게 JS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자신에게 넘긴다는 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과거 자신의 가문이 이서연의 가문에게 당했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었다. 조민혁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과거 JS그룹의 확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흡수합병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조민혁은 믿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의 뒤틀린 복수심의 근원이었다. 서연은 연일 터지는 악재와 회사 안팎의 압박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하던 그녀의 차를 정체불명의 차량 여러 대가 가로막았다. 조민혁이 보낸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미리 준비된 다른 채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한편 민주는 최근 JS그룹과 이서연 대표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소문들을 접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조민혁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 사업 실패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게 JS그룹 본사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연이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괴한들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다. 괴한들은 서연을 한적한 폐공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조민혁이 미리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서연 대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꽤 초라한 모습이군. 조민혁은 밧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린 서연을 내려다보며 조롱했다. 당신이었군요.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민혁의 복수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 나다. 내년과 내년의 아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넌 평생 모르고 살았겠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시간이다. 조민혁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서연에게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다. 그가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려던 순간 폐공장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 씨에게서 손때 이 악마 같은 놈아. 민준의 등장에 조민혁과 괴한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폐공장 안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민주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조민혁에 대한 분노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는 괴한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는 점점 늘어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어떻게든 민준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밧줄에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민준은 마침내 조민혁과 마주하게 되었다. 조민혁은 품 안에서 몰래 숨겨둔 칼을 꺼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조민혁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내 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조민혁은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이곳으로 오기 전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는 조민혁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서연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조민혁과 남은 괴한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조민혁은 발악했지만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은 민준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과 현장의 증거들로 인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의 오랜 복수극은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민준은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과다출혈로 인해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밧줄을 풀고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그를 끌어안았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서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요. 서연 씨,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폐공장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준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과다출혈과 여러 군데의 치명상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따뜻한 미소, 용감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처절한 사투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민준이 최대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민준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다. JS그룹의 경영은 잠시 믿을 수 있는 임원에게 맡기고 오로지 민준의 회복에만 전념했다. 그 사이 조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가 JS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서연을 납치하고 민준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실까지 모두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화그룹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조민혁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복수와 야망은 결국 파멸이라는 이름으로 끝을 맺었다. 서연의 가족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이 만나는 남자의 배경만을 보고 반대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서연을 지키는 모습과 조민혁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이 회장은 조용히 민준의 병실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와 감사를 전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며칠 후 민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든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과 눈가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하게 했다. 민주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서연이 깨어났고 눈을 뜬 민준을 보자마자 그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당신 곁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연 씨.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오갔다. 민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건강을 회복해 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지난날의 오해와 아픔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서연을 떠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했고, 서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 정직함, 그리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 퇴원 후 민주는 서연의 제안으로 JS그룹의 사회공헌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서연의 연인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연 역시 CEO로서 JS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민준과의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세간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히려 JS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1년 후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민준과 서연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한 따뜻하고 행복한 자리였다. 민주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나 내 삶은 기적처럼 변했어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 곁을 지키며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될게요.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서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 역시 민준의 손을 잡고 화답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도 평생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아내가 될게요.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가난했던 청년과 아름다운 CEO.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를 성장시켰으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